네. 102페이지. 그러면 언니부터 요렇게 돌아가면 넘길 때는 다음이라고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네. 저성장 시대 내 삶을 안정시키는 방법. 먼저 돈 혹은 자본의 영역에서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을 발휘할 새로운 대상과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특히 저성장 시대에서의 대상과 지혜다. 먼저 저성장 시대에서 시간의 힘과 연복리 8%의 힘을 발휘할 새로운 대상은 세계 1위 경제대국의 주가지수와 그 나라의 국채다. 여기서 핵심은 세계 1위 경제대국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미국이지만 미래의 다른 나라가 세계 1위가 되면 그 나라의 주가지수와 그 나라의 국채로 대상이 바뀐다. 나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1위 경제대국의 주가지수만이 최소 50년 이상 연평균 8%의 복리 수익을 기록한다. 다른 나라들은 대략 5에서 7% 사이의 복리 수익률을 기록한다. 그 다음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을 발휘하는 지혜는 양적 완화와 긴축의 사이클, 경제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이용하여 수익률을 유지하고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 실행하면 아무리 저성장 혹은 제로 성장의 시대를 살아도 돈의 영역에서 내 삶을 안정화 단계에 올려놓을 준비와 실행은 충분해진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대상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 참고로 세계 1위 경제대국의 주식시장 수익률이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세계 경제 1위의 프리미엄이다. 주식 가치는 현재 이익 배분과 미래 가치, 미래 이익 곱하기 시간의 가치로 정해진다. 하지만 세계 경제 1위 국가에는 1등 프리미엄이 추가로 더해진다. 둘째, 제1 기축통화의 힘을 바탕으로 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는 더 많은 유동성 덕분이다. 코로나19 기간 미국이 푼 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엄청난 유동성은 미국 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밀물처럼 흘러들어가서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제1 기축통화의 주의와 위험이었다. 다음이요. 새로운 대상, 세계 1위 경제대국의 주가지수. 저성장 시대에서 내 삶을 안정화 단계에 올려놓을 기적의 열차에 올라타는 그 시작은 지난 100년간 연평균 8% 복리 수익률을 기록한 세계 제1위 경제대국의 주가지수에 있다. 다음 표 17을 보자. 지난 100년간 전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의 S&P 500 주가지수 움직임이다. 한눈에 봐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하지만 상승을 한 비율이 하락을 한 비율보다 높다. 그 결과 100년을 종합하면 대략 연평균 8%씩 성장하는 추세를 보인다. 아래에 있는 표 18이 위 패턴을 반복하면서 지난 100년간 전 세계 1위 경제대국 자리를 지켜온 미국의 S&P 500이 만든 주가지수 추세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표 19는 표 18의 그래프를 로그지수화한 다시 그린 그림이다. 이처럼 특정 주가지수를 로그하는 것은 시장 분석에 있어 매우 유용하다. 참고로 로그지수는 주가지수의 변화를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것으로서 일반적인 주가지수는 선형 스타일로 표시되는 반면 로그 지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인 로그 함수를 사용하여 표현된다. 로그 함수는 표 18 그래프에서 표현된 실수값, 선형 스케일을 지수 함수의 지수 부분으로 출력한다. 이렇게 출력된 그래프를 로그 스케일 그래프라고 부른다. 로그 스케일은 일정한 비율의 변화를 일정한 간격으로 표현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매일 변동한다. 이 변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보통은 일반적인 숫자 스케일, 선형 스케일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주가가 크게 변동할 때는 그래프에서 변화를 잘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로그 지수를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일반적인 숫자 스케일에서는 100원에서 200원으로 오르는 것과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는 것이 그래프에서 다르게 보이지만 로그 지수에서는 이 두 가지 변화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면
일반 숫자 스케일에서는 1,000원이 올랐다고 표시되지만 로그 지수에서는 주가가 2배로 올랐다고 표시된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100원에서 200원으로 오르면 로그 지수도 2배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로그 지수를 사용했을 때의 통찰력은 무엇일까? 먼저 장기적인 추세 파악이 가능하다. 로그 스케일은 장기간에 걸친 주가 지수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선형 스케일에서는 초기의 작은 변화가 후기의 큰 변화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로그 스케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로그 지수를 사용하면 주가의 변화를 일정한 비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더 쉽다. 둘째, 변동성 비교가 쉽다. 서로 다른 시점 또는 서로 다른 주가 지수의 변동성을 비교할 때는 그 로그 스케일이 유용하다. 로그 스케일에서는 다음에 같은 비율의 변화가 같은 크기로 나타나므로 변동성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셋째, 수익률 계산이 빠르다. 이 부분이 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연평균 8% 복리 수익률과 연관된다. 로그 지수의 차이를 계산하면 두 시점 사이의 수익률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로그 지수의 차이에서 100을 곱하면 100% 변화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가 수준 간 비교도 쉽다. 로그 스케일을 사용하면 절대 주가 수준을 다른 종목들과 성과와 비교하기 용이하다. 선형 스케일에서는 고가 종목의 변화가 과대평가되고 저가 종목의 변화는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로그 스케일로 보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이처럼 주가 지수를 로그화하여 분석하면 장기 추세, 변동성, 수익률 등을 보다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로그 스케일은 절대적인 가격 변화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으므로 선형 스케일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음에 나오는 1928년부터 2022년까지 S&P 500의 평균 수익률을 각기 다른 범위로 비교한 것을 보자. 100년 범위로 하면 평균 7.81% 수익률이다. 하지만 범위를 80년 정도로 좁히면 평균 8.62%가 된다. 최근 40년으로 좁히면 평균 10.24%의 수익률이다. 그래서 나는 세계 1위 경제대국의 주가지수 연평균 수익률을 대략 8%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이며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칭송받는 워렌 버핏이 2013년에 미리 작성해둔 유서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적이 있다. 유서에는 투자를 잘 모르는 아내를 위한 조언이 들어있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의 90%는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10%는 채권에 투자하세요. 2019년에도 워렌 버핏은 CNBC와 인터뷰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다음. 내가 죽으면 재산의 10%는 미국 국채에 90%는 뱅가드의 S&P 500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해달라고 아내에게 당부했다. 존 보글이라는 유명한 투자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 올바른 투자 원칙은 증시 전체를 사는 것이다.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수십 종목부터 100개 이상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한다. 이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증시 전체를 담는 것이다. S&P 500이 바로 그렇다. 나는 저성장 시대 혹은 제로성장 시대의 돈의 측면에서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들려면 현재 내 손에 쥐고 있는 잉여 자산, 돈이 최소한 연복리 8%의 수익률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은퇴 이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저성장 시대에 그런 수익률을 내는 상품이 있습니까? 있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의 종합주가지수 상품이다. 다음 그림을 하나 더 참조해보자. 내가 비교를 위해 만든 그래프들이다. 표 20, 표 21. 한국에는 종합주가지수가 두 개 있다. 하나는 코스피 지수고 다른 하나는 코스닥 지수다. 한국은 1962년 증권거래법 제정 이후 주식시장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1964년 최초의 주가지수인 수정주가평균지수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코스피 지수의 효시다.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분모로 산출 시점의 시가총액을 분자로 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 가격에 주식 수를 가중평균하여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한 지수다. 1987년 4월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증권거래소의 상장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존의 증권거래소 시장과는 별도로 협회의 주관 아래 주식 장외 시장을 개설했다. 이것이 바로 코스닥 시장의 효시다. 코스닥의 기준 지수는 1996년 7월 1일을 100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미국에는 세 가지 종합 주가 지수가 있다. 첫째,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다. 다우지수. 미국의 다우존스사가 가장 신용도 높고 안정된 주식 30개를 표본으로 시장 가격을 평균 산출하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다. 30개 우량 기업으로 종목이 구성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한 시가총액이 아닌 주가 평균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가진다. 둘째, S&P 500 지수다. S&P 500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미국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작성한 주가 지수다. 다우 지수와 마찬가지로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 지수지만 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종목 수가 500개로 다우 지수의 30개보다 훨씬 많다. 지수의 종류로는 공업주 400종목, 운수주 20종목, 공공주 40종목, 금융주 40종목의 그룹별 지수가 있다. 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종목은 S&P가 우량 기업의 주식을 중심으로 산정한다. 마지막은 나스닥 지수다.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3,000개 가량의 보통주를 가중평균하여 나타내는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다. 표 20에서 보듯 미국의 대표적 지수인 다우 지수는 지난 140년간 1884년부터 연평균 6%의 복리 수익률을 기록했다. 우리가 연평균 6%의 복리 수익률을 기록하는 다우 지수를 매수하면 30년 후에는 원금이 5.74배까지 증가한다. S&P 500 지수는 지난 100년간 1920년 90개의 주식을 대상으로 한 S&P 90 지수로 시작했으나 1957년 대상 주식수가 500개까지 확대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략 연평균 8%의 복리 수익률을 기록했고 최근 40년으로 좁히면 평균 10.24%의 복리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우리가 연평균 10%의 복리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가정하면 30년 후에는 원금이 17.5배까지 증가한다. 17. 아까는 5.74배였는데 그거는 시간이- 다우 지수. 그럼 아까는 다우 지수가 달라서. 5.74인데 이 S&P는 17.5배까지네. 훨씬 더 그러니까 다르네요. S&P 500 지수가 더 안정적이고 좋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퇴직연금은 S&P로 다 3배가 넘네요. 가장 안정적인. 개인 투자자로서 세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워렌 버핏은 연평균 20% 내외의 복리 수익률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버핏이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하기도 한다. 혹은 워렌 버핏의 회사 주식을 소유하곤 한다.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자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자신이 안 보게 만든 투자를 시행한다. 그래서 버핏의 투자 수익률의 상당 부분이 그 회사의 주가에 반영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혹은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연평균 16%의 복리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은퇴 준비금 1억 원으로 연평균 16%의 복리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가정하면 30년 후에는 원금이 85.85배까지 증가한다. 다우 지수에 투자하거나 S&P 500 지수에 투자하거나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따라하는 것까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이다. 저성장 시대에도 내 잉여 자산이 연평균 8%의 복리 수익을 올리며 단단한 미래를 준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다음. 새로운 지혜 8+알파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시간과 복리의 힘을 발휘할 새로운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새로운 지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두 가지 지혜다. 하나는 연평균 8%의 복리 수익률을 내는 상품인 세계 제1위 경제대국의 종합주가지수를 사서 1위가 바뀔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만약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바뀌면 바뀐 나라의 종합주가지수를 다시 사면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다. 2021년 3월 24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1930년에서 2020년까지 S&P 500 지수를 10년씩 분석한 결과 주식 투자자가 매년 10년마다 최고의 날인 열흘을 놓칠 경우 총 수익률은 28%에 그쳤다. 반면 하루도 쉬지 않고 장기 투자한 사람의 누적 수익률은 17,715%가 되었을 거라고 추산했다. 투자자가 정말 똑똑해서 매 10년 중 최악의 열흘을 피했을 경우 누적 수익률은 379만 3,787%에 달했다. 최악의 날과 최고의 날을 모두 제외하게 되면 누적 수익률은 2만 7,213%였다. 문제는 최고 정점 구간과 최악의 하락 구간을 정확히 맞추기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BOA는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은 매수한 주식을 장기간 가만히 계속 들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종합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지혜는 세계 1위 경제대국의 종합주가지수 투자 상품을 세계 1위 경제대국의 주인이 바뀔 때까지 장기간 가만히 계속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20년 후부터 금융연금을 매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보다 많이 탈 수 있다. 두 번째 지혜는 연평균 복리 수익률을 8%보다 더 높게 올리는 것과 관련된다. 경제 지식이 조금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1억 원을 20년간 8% 수익률로 키운 후 매달 300만 원씩을 연금처럼 뺏었을 수 있지만 20년 후에 300만 원이 지금의 300만 원과 동일한 가치는 아닐 텐데요. 그렇다. 현재 자본주의는 신용 창조를 통한 경제 성장 시스템을 구사한다. 신용은 영어로 크레딧이다. 신용카드는 빚, 내 빚을 먼저 내주고 내 형편에 맞게 갚을 수 있는 제도다. 빚을. 그래서 신용 창조를 통한 경제 성장 시스템이라는 것은 빚을 먼저 내주고 그것의 사용을 발판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신용 창조를 통한 경제 성장 메커니즘을 경제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발행을 늘린다. 상업은행들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를 받아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을 통해 신용을 창조함으로써 시중의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은행에서 빌려서 시중에 풀려나간 화폐 공급은 다시 기업과 개인의 투자 및 소비를 촉진시킨다. 대출을 받은 경제 주체들은 이를 지출함으로써 총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런 총 수요 증가는 생산 증대로 이어진다. 기업들은 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생산을 확대하고 고용을 늘린다. 고용 증가는 소득 증대와 추가적인 소비 증가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는 또다시 총 수요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선순환을 만든다. 경제 성장은 기업 이윤 증대, 자산가치 상승 등을 통해 은행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을 개선시킨다. 그 결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은 중앙은행, 상업은행을 통한 추가적인 신용 창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는 기반이 된다. 이런 일련의 순환 과정을 신용 창조를 통한 경제 성장 시스템이라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부작용이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지나친 신용 창조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의 초래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연관된다. 인플레이션의 기본 개념은 물가 수준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다. 하지만 몇 퍼센트 이상이 올라야 하는지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경제 성장은 대개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보통 위험한 나쁜 인플레이션 국면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때는 경제 성장을 방해할 만큼 물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이 심해질 때다. 그 상황이 심각하면 초인플레이션이라 말하고 전쟁 패전국이나 경제가 파탄난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통화 총량의 수만 배 증가 현상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부른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으로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이다. 경제 성장은 대개 인플레이션을 동반한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총 공급 감소가 인플레이션을 만든다는 관점이다. 총 수요는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등에서 비용 상승이 발생하여 기업 생산이 위축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수요 변인 인플레이션으로 총 수요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만든다는 관점이다.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일시적으로 수요가 평균보다 높게 폭발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소비가 한 번에 터지면서 일종의 보복 소비가 일어났을 때가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총 공급에 큰 변화가 없지만 이자율이 하락하여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즉 돈이 많이 풀리면서 기업과 가계의 지출이 증가할 때다. 미국이나 일본이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대출이 가능해진 덕분에 시중에 돈이 넘쳐났던 것이 대표적이다. 총 공급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물건의 양은 그대로인데 소비자의 손에는 돈이 넘쳐난다고 생각해보자. 물건의 총량은 그대로지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경쟁이 붙어서 물건 가격이 상승한다. 혹은 공급자가 물건 가격을 높여도 판매가 된다. 공급자가 물건 공급량을 늘리거나 가격을 높이지 않으면 돈의 가치는 유지된다. 하지만 그 반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인플레이션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경제학 이론으로 보면 성장률이 적은 만큼 인플레이션도 적고 인플레이션이 적은 만큼 화폐 가치 하락도 적다. 나의 분석으로는 2~3% 미만의 성장률과 2% 내외의 인플레이션을 보이는 저성장을 하는 선진국에서는 평균 2.3% 정도씩 화폐 가치 하락이 일어난다. 4에서 6% 미만의 성장률과 3.5에서 4% 내외의 인플레이션을 보이는 중성장을 하는 중진국에서는 연평균 4.7% 정도의 화폐 가치 하락이 일어난다. 한국은 2010년대부터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 내외를 배회하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언젠가는 일본처럼 0에서 0.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제로 성장 시대에 들어설 것이다. 제로 성장 시대에서는 화폐 가치 하락분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2에서 3% 내외를 배회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연평균 2.3% 정도의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해야 한다. 즉 현재 300만 원이 그 가치를 유지하려면 제로 성장 시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연평균 8%의 복리 수익률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연평균 2.3% 정도씩 추가 수익률을 끌어올려서 이를 상쇄시켜야 한다. 최소한 10.3%의 연평균 복리 수익률을 기록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100년 동안 연평균 8%의 수익을 기록한 S&P 500 주가 지수를 평생 그냥 가지고 있는 전략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지혜는 연평균 2.3% 정도씩 추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다음에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경제지식 활용법. 저성장을 하는 선진국에서 화폐 가치 하락을 상쇄하는 추가 수익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바로 워렌 버핏의 투자를 따라하는 지혜다. 혹은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투자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지혜다. 다음 표 23을 살펴보자. 지난 38년 동안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가치 상승률은 연평균 14.9%를 기록했다.
동일한 기간 S&P 500 지수는 연평균 9.4%를 성장률을 기록했다. 나의 계산에 의하면 1억 원을 연평균 14.9%의 복리 수익률이 나는 상품에 담아두고 20년을 기다리면 21년째 1월부터 매달 900만 원씩 금융연금을 수령하며 평생을 살 수 있다. 문제는 2023년 기준으로 버핏의 나이가 94세라는 점이다. 그가 사망하고 나서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연평균 14.9%씩 복리 수익률을 올릴지는 의문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저성장을 하는 선진국에서 화폐 가치 하락을 상쇄하여 추가 수익률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건 마법도 속임수도 나만의 특별한 노하우나 비법도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경제학의 기본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면 된다. 그것은 바로 양적 완화와 긴축의 사이클, 경제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이용하는 지혜다. 다음 두 개의 그래프를 보자. 표 24는 지난 100년간 미국 경제의 호황과 불황, 그리고 S&P 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25는 지난 100년간 S&P 500 지수의 연간 상승과 하락률을 정리한 것이다. 이 그래프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경기 침체기에 S&P 500 지수 하락률이 가장 크다. 만약 경기 침체기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는 폭락장의 손실을 피하거나 이용할 수 있으면 연평균 2.3% 이상으로, 즉 화폐 가치 하락분을 상쇄할 만큼 추가적인 복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경기 호황기와 침체기는 일정한 패턴이 있고 각각의 시작과 종류를 알리는 신호가 분명하게 있다. 나는 경기 침체기에 발생하는 하락장을 대폭락이라고 부른다. 주식시장에는 기술적 조정, 대조정, 대폭락 등 하락을 의미하는 용어들이 많다. 이런 용어는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각각이 평가하는 하락 규모는 전문가마다 약간 다르다. 나의 경우 약한 기술적 조정은 일시적인 기대감, 후퇴, 기대 속도보다 저하, 예상보다 저조로 발생하며 3에서 5%의 내외 하락폭으로 규정한다. 강한 기술적 조정은 일시적으로 추세 방향이 전환될 때 일어나고 10%에서 15% 내외 하락폭으로 규정한다. 대조정은 완전한 대세 전환 국면에서 발생하며 대략 다우지수 기준으로 20%에서 30% 사이의 하락폭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대폭락은 경기 호황기가 끝나고 버블 해소가 일어나면서 경기 대침체기가 발생할 때 일어난다. 이때 주식시장의 하락폭은 대개 30에서 40% 수준이다. 경기 대침체기에 진입할 때 정부의 대응 미숙으로 금융 시스템 붕괴까지 일어날 경우 주식시장의 하락폭은 50에서 75% 내외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참고로 이런 상황은 보통 50년에 한두 번 정도 일어난다. 2008년 미국의 금융 시스템 위기 국면이 대표적이다. 이때 미국의 다우지수는 50% 정도 하락했고 다른 나라에서는 종합주가 지수가 70에서 75% 정도 하락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주식시장에서 약한 기술적 조정, 강한 기술적 조정장은 수시로 일어난다. 어떤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은 이유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패턴도 없다. 패턴이 없으니 일정한 사이클을 찾기도 불가능하다. 대조정이 일어나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경제 호황기로 대략 두세 번 정도 일어난다. 이때 일어나는 대조정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시점을 예측하기 힘들다. 예측이 불가능한 기술적 조정 국면이 특정한 사건과 맞물리면 연이어 대조정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끝내고 긴축 정책으로 전환을 시작할 때이다. 이 대조정은 한 번 일어나며 패턴을 가진다. 그래서 발생 시점을 대략 예측할 수 있다. 대부분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끝내고 곧 긴축 정책을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대폭락은 경제 호황과 불황의 7에서 10년 주기에서 단 한 번 일어난다. 경기 침체기에 발생한다는 패턴도 분명하다. 물론 경기 침체기가 언제 정확하게 일어나는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매번 경기 침체기마다 그 상황과 이유 그리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 진입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신호는 분명하게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상승과 하락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긴축 전환기에 일어나는 한 번의 대조정과 경기 침체기에 일어나는 한 번의 대폭락은 큰 틀에서 예측 가능하고 패턴을 가지며 반복적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최종 결론은 이것이다. 일반인도 경제 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따라하기만 하면 추가 연평균 2.3% 이상, 즉 화폐 가치 하락폭을 상쇄할 만큼 복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수익률 상승을 위해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신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기준금리 인상이고 다른 하나는 기준금리 인하다. 현재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해보자.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은 연방준비제도로 약칭으로는 연준이라 부른다. 연준은 1913년 12월 23일 미 의회를 통과한 연방준비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연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이사 7명으로 운영되며 연방정부와 의회로부터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연준의 중앙이사회는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2024년 기준 현재 의장은 제롬 파월이다.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각지의 12개 지점,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클리블랜드, 리치먼드, 애틀랜타, 세인트루이스,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가 있다. 사실 연방준비은행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국립중앙은행이 아니다. JP 모건 등 상업은행들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사립중앙은행이다. 연방정부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대공황 시절 은행의 공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출자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지 상업은행은 전체 자산 중 극히 일부를 예금자 지급용으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라 한다. 만약 예금자들이 예치한 은행의 지불 능력에 의구심을 품고 돈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과도하게 할 경우 뱅크런이 발생한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국가 경제에 엄청난 재앙이 초래되고 다수의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자발적으로 지분을 출자하여 뱅크런 발생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불 여력을 담당하는 연방준비제도라는 것을 설립했다. 만약 어떤 상업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했을 경우 연방준비제도가 그 은행에 지불준비금을 마련해주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렇게 사적 자본의 출자로 시작됐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미국 의회나 연방정부도 새로운 국립중앙은행을 만들지 않았다. 여하튼 이렇게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준도 여느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자국 화폐, 즉 미국 달러의 발행을 담당한다. 연준 의장은 시장과 소통할 때마다 종종 연준의 관심사는 고용과 물가의 안정이라는 말을 한다. 맞다. 이것이 중앙은행의 핵심 역할이다. 연준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러 발행 이외에도 지급 준비율 변경, 주식 거래에 대한 신용 규제, 가맹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 규제, 연방준비은행의 재할인율 결정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 이런 수단들을 사용하는 목적은 단 하나로 귀결되는데 이는 바로 시장에서의 통화량 조절이다. 왜 시중 통화량의 조절이 중요할까? 나는 앞서 현재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신용 창조를 통한 경제 성장 시스템에 중심을 둔다고 했다.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신용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자국의 내수 경제가 끌어오르고 반대로 경제를 좀 식히고 싶다면 신용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된다. 경제가 뜨거워지면 고용이 좋아지지만 물가는 상승한다. 경제가 차갑게 식으면 물가는 하락하지만 고용이 나빠진다. 연준은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온도 조절을 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외줄타기를 해야 한다.
즉 내수 경제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물가와 고용 안정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그리고 이 경제 온도를 변화시키는 핵심이 통화량이고 통화량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준금리 조절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경제가 뜨거워지고 고용이 좋아진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물가가 상승한다. 반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통화량이 감소하여 경제가 식고 물가도 함께 수그러들지만 부작용으로 고용이 악화되어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한다. 하지만 둘 중 어느 한쪽이 정답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연준은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책 조정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패턴과 사이클이 발생한다. 당연히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과 대폭락도 반복된다. 내가 말하는 경제학의 기본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의 이론적 배경이 바로 이것이다. 이 반복되는 주기를 잘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두세 번만 조정하면 화폐가치 하락분을 상쇄할 추가적인 복리 수익률 연평균 2.3% 이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기를 파악할 수 있는 신호는 연준이 이제부터 긴축을 시작합니다. 혹은 이제부터 긴축을 끝내고 양적 완화를 시작합니다. 라는 공식 발표다. 이 신호는 누구나 쉽게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럴까요? 없는 건가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근데 반에 일어나는 네, 거니까. 얘기하고 저기 이게 진짜 이 책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 파악을 해야 잘 살 수 있구나. 근데 이거 그때 IMF 아니 코로나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 끝나갈 때쯤에 그 뭐죠? 그러니까 시중에 너무 많이 돈을 깔아서 이걸 테이퍼링 그래요. 양적 이거를 긴축 들어가는 거. 긴축, 통화량 긴축, 통화량 긴축. 양적 완화. 양적 완화는 푸른 통화량을 거고. 늘리는 거고, 통화량 긴축은 긴축. 이제 통화를 싹 받아들이는 줄이는 거지. 거고. 그러니까 예금률을 올리겠죠. QE, QT라고 하는데 QE는 완화하는 거고 그렇죠. QT는 긴축을 하는 거고. 그걸 테이퍼링. 테이퍼링 큐티가 병원에서 약 이거 때도 이거 감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테이퍼링은 양을 조절해. 조절하.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왜? 우리 테이퍼링이 은행은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다시 말하면 그렇죠, 금리를 그렇죠. 올리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은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하잖아요. 금리를 올린다는 게 뭐예요? 통화량을 조절하려고 하잖아 지금 미국이. 지금 근데 트럼프는 통화량 금리를 못 올리게 하잖아 지금. 트럼프는 그렇고 연준에서는 이제 통화를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통화량을 줄이려고 통화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금리를 그걸 올리려고 하는 그렇지. 거지. 왜냐면 지금 그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 때문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일단은 막 이렇게 호황이 된 거잖아요. 풀려가지고 돈이 화폐 가치를 올라서 올려야 되잖아. 일단은 공급 단면에서의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근데 그 미국 증시는 되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화량을 줄여서 증시를 박살내야 그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건데 그 증시로 몰리는 돈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트럼프는 증시를 이제 왜냐면 자기가 집권을 위해서는 부양을 증시가 해야 되니까. 박살나면 부양을 하되. 그 저기가 자기 지지 세력들이 주식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보면 화를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레임덕이 빨리. 그러면은 이제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고 연준은 이 고용과 물가라는 거에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시소를 타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금리를 올려서 좀 경기를 박살내야 하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았죠 이제. 2년? 그때 지금 뽑아먹고 다 뽑아먹었대 전쟁하면서. 지금 대대손손 뭐 죽어. 계산이 안 된대. 얼마나 빼먹었는지. 그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준금리를 이번에 또 동결하나요, 선생님? 동결하려는 분위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따라서 미국을 움직이지 쳐다보면서 않을까? 지금 근데 움직이는 우리나라가 거죠. 지금 좀 종합주가 지금 거의 8천에서 9천에서 지금 널뛰기를 하고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추세가 꺾이질 않아. 삼성하고 그러니까 삼전 닉스가. 근데 그것만 부분적으로만 그렇고 나머지는 전체가 바닥이긴 좋지는 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K자 성장이라는 게
이게 이제 양극화가 성장산업은 심하지. 계속 성장하지만 밑에 건 아래로 하방으로 하락산업은 가니까. 계속 하락하고 이렇게 있는 게 나눠서. 그 양극화가 심한 성장이라는 게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산업만 지금 AI의 붐을 타고서 반도체, 조선 이런 것만, 근데 조선도 지금 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유일하게 가고 있는 게 반도체인 반도체. 거예요. 반도체만 이렇게 가지 나머지 산업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마냥 올리고 마냥 내리고 할 수가 없는 게 없어. 미국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게 없고 그지? 그렇죠. 강대국에 기대서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는 편한 건 추세대로 가는 게 맞는 거야. 미국의 그러니까 추세가 떨어지면 마냥 바닥은 없어지 추세는 그러니까 존재하잖아요.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추세는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추세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왜냐면 누가 그러잖아요. 그냥 시장에는 있는 거야. 시장을 벗어나면 뭐 그들이 돈을 말든 그냥 시장에는 있는데 그냥 추세가 벗어나면 그냥 추세대로 움직이는 근데 거지. 지금 너무 과감하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사는 거는 진짜 난 무서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물론 더 난 갈 무섭다고 거라고 생각해. 전문가들이 막 하지만 왜 가진 자는 2020년도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이때도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고 막 하면서 그때 떠들었잖아. 근데 어땠어요? 그동안 3년에서 4년을 거의 빌빌대면서 헤맸잖아. 그러다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다라고는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과감하게 막 올인을 해갖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인은 아니란 거예요. 위험하게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아니지. 적립식.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적립식도 적립식도 지금이 많이 고점이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 나는 그래도 은행보단 낫다고 생각. 아니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있는 게 은행보다는 나은데 이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어떤 종목을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덜컥 사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다고 봐요. 있지. 그 옛날에 우리 2000년대 한 노무현 정권 때 펀드가 되게 중국 유행했던 펀드. 적 있잖아요. 근데 그 막바지에 그 펀드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되게 손해보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는 좀 가지고 있으면서 가야 그러니까 분산해야지. 저희는 아예 그냥 거의 대부분 보수적이에요. 다 보수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하되 공부를 하고 자기가 그 판단을 하고 항상 그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절대 미수 쓰면 안 되고 신용 쓰면 안 되고 대출 쓰면 안 되고 그냥 만약 하게 되면 명확히 분산된 거에서 쪼개서 조금씩 그냥 그다음에 계속. 미수는 주식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 3일 있다 갚는다는 조건으로 그러면 아니 그냥 강제매매다니까 절대 그거를 아예 신용 금액을 내가 설정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져요. 나는 신용 매매를 안 하겠습니다.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 내 현금으로만 주식을 사겠다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금액보다 조금 더 이렇게 주식이 사죠. 그거를 결정해 놓지 조심해야 돼요. 않으면. 그래서 그거에다가 내 거로만 사겠다라고 표시를 해놔야 돼. 저번에 뉴스에 만들 때부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보던 주식이 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야. 이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샀어. 물타기. 아니 그런데 그게 오류가 있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얼마 뒤에 다시 본 거 같다. 다시 그게 교정이 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샀던 원래 거를 가격- 취직시켜버렸어. 원래 가격으로 된 거야. 정상 조정이 됐는데 그게 오류였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대출을 해서 이거를 다 샀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금액인 거야. 완전히 그 0.23 1억 달러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게 이게 뭔 일이 하면서 딱 샀는데 그럼 그 주식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원래 주식 산 걸로 가격으로- 인정이 돼. 이 사람이 돈을 번 거지. 근데 얘한테는 그게 아니라 정상가로 네가 산 샀는 거다. 걸로 돼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미수를 쓴게 돼버려가지고 남자들이 잘해요. 그러면 오류가 떴으니까 법정소송 가야지. 가겠지. 니네 회사가 오류로 그렇게 해서 나는 그 가겠지, 금액을 가겠지. 보고 산 건데 그거를 나한테 온팡 뒤집어 쓰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이제 따져서 법정소송을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이런 이게 책을 시간 읽으면서 낭비인 거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인이 되더라도 이게 50세든 60세든 80세든 됐든 간에 나는 그냥 세상의 이치를 내가 경험하면서 사는 게 또 이 또한 또 잔재미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잃을 정도만 아니면 배우는 아니니까 여러 이제 과목들도 그게 있지만 아니라, 아닌 것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 난 재밌어. 그러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 시스템을 빨리 겪어봐야지. 파악할수록 그 삶이 여유로워지고 윤택해진다. 그거를 좀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그거 것 재밌잖아요. 같아요. 난 저는 좀 재밌어. 늦게 알아차렸는데 아이들 아이들 빨리 했는 세대에서는 셈이지. 뭐가 너무 늦어? 빨리 했는 안 늦어, 안 늦어. 언니는 그래도 전혀 진짜 우리가 관심 없던 그때도 부동산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했었고, 또 빨리 했는 거야, 언니. 아니지. 그건 아니었고, 그것도 내가 뭘 알아서 했다기보다는 나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나도 운이 좋았던 것도 있어요. 운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된 거고, 운이 따라줘서 그랬던 거고, 눈이 조금 트이기 시작했던 거고, 세상을 사는 이치를 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거를 좀 아는 거였지. 그래서 그거가 있어서 그렇지. 근데 이 책이 그 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쉽게 참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해서 여러 번. 여러 번 해줘서 그래 우리는 그 경제 대국의 시스템 하에서 사는데 미국을 그래서 안 볼 수가 없고 요즘 젊은 애들은 근데 그걸 너무 잘 알지. 근데 이제 그래서 미국을 보고 살 수밖에 없고 그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게끔 해준다는 점에서 이 책이 참 좋은. 그래서 그 과정에 초입에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늦은 건 없으니 그냥 지금부터 배우면 되죠. 배워서 그렇기는 하나씩 하죠. 실천하면 그렇기는 되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안타깝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 좀 알려주고 보여주면서 이제 사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딸내미가 셋째가 23살인데